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가지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정치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나 될 만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이론과의 대화라고 하는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이론이나 시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비교적 또 짧은 시간 안에 해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이론과의 대화를 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에 소속되어 계시는 이율빈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율비 박사님은 중국을 하나의 이제 거대한 총체로 바라보면서 중국 정치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또 이러한 관점에 기반해서 중국의 대외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치 경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중국 특유의 역사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구적인 혹은 서구 특유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합리적 선택 이론과 개체주의적인 접근 모두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중국 이 정치 경제 그리고 이 대외 정책을 모두 연구하고 계신 아주 중국 정치 경제 대외 정책 연구에 있어서 떠오르는 이 스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혹은 뭐 대화해 주실 그런 내용은 무엇인지 바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율 박사님. 네. 오늘 우리 코너가 이론과의 대화지만 저는 이제 이론 자체를 소개할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냐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한테 왜 그렇게 아주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것의 기원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스케치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건데요. 네, 음, 뭐 PPT를 켜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 일단 먼저 이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그 국제정치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익히 알고 계시는 이 케네스 왈츠 그리고 인간 전쟁 국가에 대한 논의가 있죠. 그래서 이 왈츠는 국제정치라는 아주 복잡한 이 여러 현상과 이 세계를 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 뭐 중구난방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기에는 국제정치학 현상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 서로 다른 세 가지 분석 수준 또는 이제 세 가지 이미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현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통용이 되는데 간략하게 뭐 정리를 하면 인간 본성, 즉 국가 행위의 원인을 또 개인의 본성이나 개인의 습성 같은 것에서 찾는 분석 수준, 그리고 국내 요인, 즉 국가 행위의 원인을 국가 정치적 특성 혹은 뭐 경제적 이익 문제 같은 국내적인 기원에서 찾는 분석 방식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체제는 국가의 행위의 원인이 국가들 간의 어떤 힘의 배열이라든지 하는 국제 체제 구조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양극 체제와 다극 체제 중에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우리 국제정치 이론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현재 미중 경쟁이라는 아주 21세기 최고 중요한 국제정치 현상의 중요한 하나의 행위자죠. 근데 그 중국의 행위, 국가 행위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시진핑의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과의 어떤 힘의 배열, 혹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또 변수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중국 국내의 정치적인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좀 살펴보는 것은 이 국제정치적 의미에 있어서도 중국이 대외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고안을 할 때 어떤 것들의 국내적 영향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얘기는 이렇게 대략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인이 왜 이렇게 공산당을 지지할까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간략하게 중국 현대 정치사를 좀 살펴본 후에,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첫 번째 장인데, 중국인은 왜 공산당을 지지하는가? 제가 여기 붙여놓은 사진은 장진호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건 이제 한국 6.25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아주 큰 승리를, 대첩을 거뒀던, 한국에 있는 지명이죠. 그래서 이 음, 장진호 이 전투를 모티브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역사 영화로서 만든 것이 아주 대히트를 쳤는데 당연하게도 짐작하듯이 엄청난 내셔널리즘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 국뽕이죠.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이 거수경례는 이 젊은 남녀가 이 영화가 끝나고 너무 이 애국심에 불타오른 나머지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확 일어서서 이 자기 선조들에 대해서 이 경례를 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이제 중국 젊은 층 MZ 세대들의 이 조국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여러 좀 사례로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국가에 대한 사랑이 공산당으로 연결되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뭐 공산당 독재 체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에는 자유경쟁 선거가 부재하죠. 그래서 뭐 정기적인 선거는 당연히 없고요. 물론 이제 촌급에서 아주 이제 기초적인 이제 행정단위에서 선거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행정단위 혹은 뭐 중앙정부에서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관료 조직과 국가 체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정당은 바로 유일한 집권당인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8개 민주당파, 역사가 나름 오래된 민주당파가 있긴 하지만 다 들러리 정당에 불과하죠. 이 중국 공산당은 당원이 작년 기준으로 9,800만 명입니다. 아마 조만간 1억 명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인도 집권당을 제외하면 제일 큰 정당일 거고요, 세계에서. 그리고 기층 조직이라고 불리는 매우 많은 어, 개별 작은 조직들이 500만 개 이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숫자를 들어드리면 국가 공무원의 80%, 그리고 영도 간부라고 불리는 좀 핵심 간부죠. 예, 핵심 간부들의 95%가 바로 당원이죠. 이렇듯이 거의 모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조직에 이 공산당 관련한 조직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의 다 파급이 되어 있는 그런 정당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이러한 특징을 두고 중국 정치 연구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규정하는 중국 체제 정치 체제의 특징을 바로 당 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당과 국가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뭐 대표적인 해설들을 뭐 예로 들자면, 당 조직과 정부 조직이 하나로 정합되어 있다. 그래서 정합되는 가운데 새로운 원리를 창출을 한다. 또는 뭐 당 조직과 국가 조직이 중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첩이 되어서 두 개가 하나고 하나가 두 개 같은 그런 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좀 더 들어보면 중국 공산당과 국가, 스테이트가 되겠죠. 가 결합을 하고 있는 여러 방식은 뭐 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결합이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라고 보통 하지만 이분은 주석이기 국가 주석이기 이전에 즉 국가의 대표자이기 이전에 공산당의 총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대표성과 이 당의 가장 높은 권력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창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 국무원이 정부입니다. 리창 총리 또는 띵쉐샹 부총리는 이 공산당에서 시진핑과 더불어 가장 높은 간부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보더라도 정부 각급 부처 내에 당에서 직접 파견을 하거나 혹은 영도기관이라고 불리는 당조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 어디 뭐라고 할까요? 기재부 뭐 무슨 국의 당조라는 것이 따로 뭐 우리로 치면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국민의힘 당조라고 불리는 것이 정부 기구에 따로 조직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지시하는 것이 이 각 개별 정부 조직에 너무나 원활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쪽으로 가더라도 중국은 국유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 국유기업들, 중요한 국유기업들은 다 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 국유기업 이사장들은 대부분 이 당위원회 서기를 겸직을 하고 뭐 그 외에도 병원, 박물관, 대학 등에도 이런 당 관련 조직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과 국가가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스티커처럼 열어보면 당이 있고 또 붙이면 국가가 되는 이 두 영역이 매우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냥 정부 조직을 다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뭐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수많은 네모들이 다 중국의 국가기구 혹은 정부 기구들이죠. 근데 이걸 보시면 뭐 이걸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거의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구들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라고 불리는 이거 이제 뭐 리더십 혹은 리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식으로 공산당이 모든 국가의 개별 조직을 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 이 중국의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사회대, 국가대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신망을 얻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 중국은 여론조사가 기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아주 중국 내부 여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먼저 제일 왼쪽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나온 거를 보시면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 조사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서베이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장 열거식이라는 방식으로 한 결과인데 2020년 6월에 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됐던 11월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지율은 다소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민을 위해 일한다. 혹은 현 정부 시스템은 아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방식이다. 또는 뭐 반정부 시위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정부에 대한 이 지지하는 의사가 사실은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이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조사를 보면 더 재밌는데 2003년부터 2016년간의 이 여론조사입니다. 정부 만족도에 대한 조사예요. 그래서 이 제일 위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만족도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행정 단위가 더 기층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제일 밑에는 타운십이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중앙정부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이 나랑 내 생활과 더 밀접한 이 향촌 지역의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인민들은 정치적으로 불만이 없는 게 아니지만 때로는 상당히 높을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 그 큰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3년에 비해서 2016년 들어오면서 각급 정부들에 대한 이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특유의 공산당 당국가 체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부 만족도라는 것, 곧 공산당에 대한 만족도로 등치를 시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뭐 사진들과 같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 지지라는 것은 이 나이 많은 분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죠. 자, 이처럼 공산당이 이렇게 일당 독재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될 수 없는 이런 공산당 방식의 일당 독재 체제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인민들은 왜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중국의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돌아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오쩌둥이라는 분과 이그 덩샤오핑이라는 분이죠. 이 두 정치인이 사실 중국 현대 정치사를 둘로 나눠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949년도에 중华인민공화국 20세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회주의에 기반한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구로도 많이 쓰고 있는 대장정이라는 어, 이 과정 같은 것도 이 거치면서 공산당이 아주 혹독한 조건에서 그런 여러 항일 투쟁 그리고 국민당과의 내전에 임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공산당이 국민당에게 최종 승리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민당은 지금의 타이완으로 넘어가고 이 중국 대륙을 공산당이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당이 만들었던 이 사회주의에 기반한 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자본주의 혹은 뭐 민주공화정들과는 달리 사실 그렇게 세계에서 자주 있어 본 적이 없는 체제였죠.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들도 많고 초기에는 소련의 경험을 많이 참고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치 혹은 국가 차원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대약진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대혁명인데 이 두 가지는 다 중국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중국식 버전으로 재해석을 해서 어, 한번 안착을 시켜보자라는 시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모두 크게 실패를 해버렸죠.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의 생활 수준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정치 사회는 거의 붕괴에 가까운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왼쪽 위에 있는 이 흑백 사진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신, 이 당시 문화혁명 때 이 고초를 겪고 있던 것이 아직 사진첩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인 풍파 속에서 결국 중국 인민들이 엄청난 신물을 내게 되고 이 문화대혁명의 실패 이후에 이 중국의 전국을 장악하게 된 게 바로 덩샤오핑을 위시한 실용주의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묘백묘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 중국의 유일한 국가 발전의 길은 경제 발전이다라는 기치 속에서 큰 차원에서는 아직도 이 개혁 개방의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지난 1949년부터 이 문화대혁명 실패까지의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아주 좌경적인 사회주의가 장악했던 중국 사회가 이렇게 개혁개방으로 일거에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반작용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었고, 개혁개방을 아무리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정치적으로 좀 더 많은 자유라든지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응축되어 나온 사건이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크게 가져온 사진은 이 노동자들이 이제 오토바이랑 자전거를 몰고 나온 시위 장면인데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듯이 대학생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유혈 진압으로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지만 이후에 중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 뭐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즉 이 남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이 연설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확립을 하죠. 바로 중국은 정치적 자유 혹은 정치적 발전에 대한 요구는 잠시 뒤로 미룬다 혹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앞에 두어야 하느냐? 바로 경제 발전이다. 라는 원칙이 이 당시에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1990년도에 90년대에 신권위주의 정권 이분들은 이제 짱쩌민 아, 네, 과추룽지라는 두 당시 지도자인데 이분들이 이 어,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벌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좀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를 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바로 이 시기에 처음 이 발전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01년도에 WTO 가입을 거치면서 중국은 눈부신 비약적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한국도 1980년대 막 주다이리수 경제 성장을 밥 먹듯이 했는데 중국이 이때 막 15%, 16%를 이 큰 경제 규모의 국가가 기록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이때 이제 중국도 여러 피해가 없진 않았지만 중국은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이 추격보다도 또 하나의 중요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미국 혹은 서구라는 것, 이 국가 혹은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중국 스스로가 생각하던 것보다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뭘까라는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우리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해놨지만 중국에서 그 수천 년 역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중화주의라는 말 다들 알고 있는데 어, 이 중국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서구의 어떤 하청 국가로서 만 살 것이 아니구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점차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 2010년 이후로 점점 이 본격화가 되고 지금 와서는 뭐 물론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 중국을 최대의 경쟁 상대로 놓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견제, 뭐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수출 금지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방식의 미국의 견제가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중국에선 물론 이것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중국 정치 사회의 응답을 보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단순히 미운 것이 아니고 야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화민족이 이렇게 제대로 중화제국이라고 해도 좋고 혹은 뭐 중화민족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제대로 다시 한번 부흥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시샘하는구나 라는 식의 새로운 유형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 혹은 서구의 중국에 대한 시샘 혹은 견제에 대해서 거기에 맞서는 구심점은 어디가 되느냐? 당연하게도 중국 공산당이 되는 것이죠. 네. 3장은 그러면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과연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유형의 정당성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4년 전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 행사 때 노 부부의 이 참여한 사진인데요. 먼저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와 신망은 어디서 오는가? 처음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중국 공산당은 그냥 뭐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두 가지 조건 속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전쟁, 반제국주의 혹은 어, 우리처럼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중국도 이제 많은 땅들이 열강에
뺏겼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방식을 고안하던 중국인들의 어떤 대안 중에 하나로서 중국 공산당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반제국주의 전쟁. 이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GDP, 이게 이제 18세기 아마 중순 정도, 중엽 혹은 말엽 정도의 청나라의 GDP인 것 같습니다. 청나라가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 바인데요. 당시 대영제국 동인도 회사와 합친 GDP보다도 청나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했죠. 하지만 이제 여러 뭐 자연재해도 있고 19세기 넘어왔을 때는 그리고 유럽의 산업혁명 같은 아주 대단한 생산혁명을 통해서 유럽 서구 문명이 크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국력의 차이라는 것은 이때와는 달랐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이제 수천 년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제국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만 이 아편 전쟁을 기점으로 서구 문명에게 아주 험한 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뭐 반성과 또는 재조립을 고민하는 중국의 많은 근대적 지식인들이 결국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근대를 새로 세울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게 됐고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조직이 나온 것이죠. 하나는 공산당이고 하나는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국민당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산당과 국민당은 때로는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는 서로 경쟁을 해서 국공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최종 승리를 해서 결국 이 역사의 정당성을 독점을 하게 되죠. 결국 제국주의를 몰아낸 것은 국민당도 매우 많은 힘을 오히려 공산당보다 더 많은 힘을 투여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남은 것은 공산당이 최종 승자이므로 이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는 결국 공산당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와 통제 따위로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역사적 기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념적 정당성인데 국共내전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반일 투쟁만이 아니었죠. 즉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경쟁을 한 것입니다. 즉 국민당은 중산층, 도시 중산층을 위주로 한 어떤 자본주의와 민주공화정을 표방을 했고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죠. 그리고 이 대결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결국 당이라는 조직의 승리도 있지만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승리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중국에서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이념 가치는 한 번도 부정되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혹은 뭐 민주공화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듯이 중국에선 사회주의가 매우 당연한 것이죠. 한국에서 좌파 우파가 있듯이 중국에서 좌파 우파는 뭐 지칭하는 건 비슷하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즉 개혁개방 덩시어핑의 개혁개방 이후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을 제1 국가 목표로 놓고서 지금까지 국가를 운영을 해왔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바로 국가의 존립 이유라는 말로도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념에서 누가 더 사회주의적이냐, 문화대혁명 동안 있었던 그런 이념 노름에 이제 진저리를 내고 제대로 잘 살아보세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대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 개혁개방 체제라는 것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소비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아까 제가 제시를 했던 GDP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제 발전은 매우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뭐 상하이에 있는 눈부신 이 야경의 사진들 그리고 정말 중국 길거리에서 이 놀라운 패션 네, 패션 감각들. 이건 정말 10년, 20년 전만 해도 정말, 이렇게 상상하기 힘들었던 내 모습인데, 지금, 중국의 소비 문화나, 이 개인 소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 그 장본인은 바로 또 공산당. 그리고 이걸 믿어주는 중국 인민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느덧 결론이 됐네요.
중국이 참 요즘에 한국에서 하나의 매우 이념적인 갈등의 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또 나온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중국을 우리가 볼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국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행위자를 꼽는다면 하나는 미국일 테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중국과의 이 무역액이라든지 경제 교류라는 것은 한국의 국가 발전에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라는 것도 우리는 아주 꼼꼼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서 이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의 국가 행위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이런 면에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린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체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여러 파격적인 언사와 정책들도 보고는 있고, 한국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국가의 운영 기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중국은 매우 점진적이지만 연속적으로 국가 운영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크죠. 그리고 중국의 정치권이 자체도, 그리고 사회주의를 위주로 한 이 공산당의 통치 방식도 어, 큰 사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 정치, 국내적인 변수라는 것을 어, 다른 뭐 미국이나 서양이나 혹은 한국, 일본과 같은 일반적인 민주공화정의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 오해를 하기가 쉬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共产党의 통치 정당성을 설명을 드린 것이 이런 국제 정치를 보는 우리 많은 이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를 좀 전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